오늘은 벌써 이 어른 수업 29번째 시간입니다. 부타스쿨에는 아직 6번째인가 7번째 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29번째 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주제가 책임감을 견디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어른으로 살아보셨잖아요. 그럼 아이일 때와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버거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어른답게 쿨하게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의를 부탁해 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권석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만끽하라. 양심이 떨리는 순간을. 뭔가 양심에 걸려서 가슴이 불편해요. 상황이 불편해요. 불편한가요? 아니면 좋은 상황인가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양심 때문에 찔리고 저리저리하고 그리고 가슴이 떨린다라는 건 좋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미 삶에 사실은 발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떨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재맥락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현상에 대한 경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바꿔드릴 거예요. 양심이 떨린다라는 것. 양심에 의해 가슴이 찔린다라는 것. 이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도 열심히 탁구를 치는데 예전에도 쳤어요. 그러니까 비구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군종장교로 있을 때, 그때도 잠깐 탁구를 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저기 일산에 있었어요. 일산. 고양시 일산. 어딘지 아셔요? 여기 중산이 있죠? 거긴 중산동이었어요. 일산에 중산동이라고 하는 데 있었는데 거기에 이 6층 건물에 있었는데 저희 무심이 원심이가 거기 옥상에서 살았었어요. 옥상에다 풀어놓고 키우던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6층에서 이렇게 맞은편을 보면 탁구장이 있었어요. 안동훈 탁구클럽이라고 탁구장이 있었는데 그 탁구장에 제가 이제 레슨을 받으러 다녔었는데 어느 날 같이 다니던 회원분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70은 되신 것 같아. 할아버지. 한 70은 되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레슨 받고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쉬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상담을 시작을 하시냐면 스님이랑 탁구 쳐주는 저 젊은 사람, 그때 젊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50은 넘으신 것 같아요. 저 젊은 사람. 근데 그 탁구장에서 최고수였거든요. 그 젊은 사람이. 근데 그 젊은 사람이 너무 매너가 없대요. 자기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자기가 고수라고 다른 사람이랑 쳐주지도 않고 어른을 만났으면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매너가 없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왜 이러실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냐고. 네. 스님이 말 좀 해주래요. 스님이 말 좀 해주래요. 예. 한번 말해볼게요. 그러고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할아버지가 이제 가시더라고요. 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레슨 받고서 힘들어가지고 하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쉬고 있는데 또 오셨어,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 얘기를 한참을 하시더라고요. 정치 얘기를 한참을 하시더니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속으로 또 저한테 왜 이러시지?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정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깝깝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한테. 저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저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그러니까 그 노신사분, 회원분이 하시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원고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 노신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나이도 한참 어린데 왜 그런 질문을 제기하십니까? 그러자 그 노신사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스님,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스님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스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훌륭한 해안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날부터 어깨가 참 무겁더군요. 능력이 되지 않은 공인은 그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역이더군요. 아니 그때 제가 28인가 29인가 그럴 때예요. 비구계 받고 1년 물론 예. 그때는 지금보다 더 들어 보인다 그랬었어요. 지금보다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 그랬어요. 그때는 오시는 분들이 저 50인 줄 알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게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는 사실은 결혼을 했어도 약간 처녀 마인드, 총각 마인드 아닌가요? 결혼을 약간 했어도 약간 처녀처럼 살고 약간 총각처럼 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첫 애를 딱 낳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갑자기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요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생엔 처음 낳는데. 둘째까지만 돼도 그래도 좀 괜찮아요. 하나를 해봤으니까. 그런데 첫 애를 딱 낳으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님들도 출가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도. 수행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처음 출가했을 땐 진짜 난감한 거예요. 처음 출가했을 땐. 누가 와서 절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누가 와가지고 제가 그때가 출가하기도 전이요. 출가하기도 전. 출가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학생 때인데 출가할 생각도 없는데 제가 이 공부하던 이 스님 따라서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절바지 입고 머리 짧으니까 스님인 줄 알고 할매들이 와가지고 다 절을 하더라고요. 나 학생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할매들이 와가지고 저를 다 해요. 그리고 할매들이 와가지고 자꾸 돈을 줘요, 나한테. 아니, 나 학생이라고. 학생인데 와가지고 공양하시라고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이때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내가 공인이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뭐 라디오를 하고 TV를 하고 사람들 앞에 얼굴이 알려지고 책을 내고 이래서 공인이 아니라 사실은 스님들은 출가하는 순간 공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출가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하라 그래서 했거든요. 제 첫 번째 스승님이 그냥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거예요, 출가에 대해서. 갑자기 아이가 생기듯. 그렇게 저한테는 공인이라고 하는 책임감이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불편했어요. 정말. 능력 없는 공인은요,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탁구장 가면 그 할아버지 피했어요. 또 질문하실까봐. 할아버지 차 드시러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오시면 도망가고. 아유. 그런데 저는 그때 사실은 좀 어른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기만. 원래는 그 책임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 이것은 축복입니다. 불편함에 축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양심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짐승은 아니라는 것. 이런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많냐면요, 수계법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와가지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님, 계율 받고 나서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자꾸 계율을 어기는 일들이 생겨서 마음에 걸립니다. 아직 안 받은 분들은, 스님, 저 내일 술 약속 있어가지고 어차피 깰 거니까 안 받겠대요. 그죠, 희은버부님?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아직까지 강한 양심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만약 계율을 어기고 비도덕적인 선택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삶의 재앙입니다. 앞서서 시작할 때 그런 표현을 했죠. 즐겨라. 만끽하라. 양심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것을. 양심에 찔리는 것을. 계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나오래요. 그러면은 뭐 하자고 나오라고 하는 거냐면은 술 마시자고 나오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려고 할 때 가슴이 찔린단 말이에요. 부처님하고 약속했는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불편함을 피하면 안 돼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음속의 개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게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받은 계율의 힘이 다 했기 때문에 내 삶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진 겁니다. 불편하다는 건요, 향상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찔리는 것, 불편한 것을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원고인데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향상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라도 더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돕죠. 그러니 이 향상을 위한 불편함은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향상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면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요. 사람들이요, 어차피 묘하게 양심적이에요. 약간 미묘해요, 사실은. 대놓고는 양심을 안 지키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죽을 위기가 찾아오거나 죽어가거나 그러면 묘하게 양심적이에요. 묘하게 양심적이에요. 특히 삶이 좀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꼭 그런 표현합니다.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충분히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묘하게 양심적이에요. 평소에 좋을 때는 그 양심이 안 살아니까 문제인데 좋을 때는 교만하니까 그 양심이 살아나질 않아서 문제인데 자기의 뭔가 고통스러운 상황과 직면하는 그때가 딱 되면 어차피 우리에게 양심이 남아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양심이 완전히 사라지면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사이코패스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면 그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소시오패스라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양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심을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는 데 좀 쓰려면은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만 쓰지 말고 너무너무 안 좋게 삶의 구렁텅이에 떨어졌을 때만 쓰지 말고 평상시에 써야 발전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써야. 그래서 평상시에 쓰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꼭 생각을 해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데 한번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총각 선생님이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부인도 직장을 다니니까 부인은 서울에 있고 이 총각 선생님은 자 산청으로 왔다고 치죠. 산청으로 온 거예요.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왜 그러세요? 아니 결혼하자마자 왔는데 결혼하고 3년 뒤에 온 것도 아니고 10년 뒤에 온 것도 아니고 결혼하자마자 왔는데 안 좋은 일이죠. 총각 선생님이 아니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 생각을 해보세요. 총각 선생님이 얼마나 부인이 보고 싶겠어요. 아, 공감을 전혀 못 하시네. 아니 얼마나 부인이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인이 산청으로 내려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선생님이 서울 올라가고 이러면서 마치 장거리 연애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같이 살잖아요. 그럼 사랑이 줄어들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따로 살잖아요. 그럼 사랑이 증폭됩니다. 가끔 보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애틋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날 부인이 내려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왔대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강 건너 있는 저쪽 읍내로 가야 되는데 그 읍내를 넘어가려면은
길이 두 갈래 길인 거예요. 하나는 다리를 건너거나 아니면 지름길은 여기 요 냇가에 이렇게 바위 이렇게 놓는 그 길 뭐라 그래요? 징검다리 건너서 가거나. 큰 길로 가려면 돌아가야 되고요. 빨리 가려면 질러 가려면 징검다리 가야 돼요. 그러면은 총각 선생님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징검다리로 가야겠죠. 왜 이번엔 징검다리라 그래요? 아니 아까는 별로 안 좋다 그러시면서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막 뛰어가다가 징검다리 요 돌멩이를 잘못 밟아가지고 돌멩이를 팍 차고 냇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옷 털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뛰어갔어요. 근데 부인이 그걸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은 부인이 선생님 딱 오자마자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자, 화를 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위로를 해줄 것 같아요? 엄청 웃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세대별로 대답이 완전히 갈렸어요. 세대별로 완전히 대답이 갈렸어요. 지금 청년 세대하고 나머지 세대는 완전히 종족이 달라요, 지금. 완전히 종족이 달라요. 지금 청년 세대는 전부 다 웃는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선생님 부인이 만나자마자 이 선생님 혼내는 거예요. 왜 혼냈을까요? 위험하다고? 다칠까봐? 다칠까봐? 뭐라고 혼내는 거냐면 당신 선생님인데 징검다리 망가뜨리고 그냥 오면 어떡하냐고. 망가뜨린 거예요 또? 아니 왜냐면 내일부터 당신 반 학생들 그 징검다리 건너와야 되는데 못 건너오게 그렇게 망가뜨리고 그냥 오면 어떡하냐고. 빨리 가가지고 고치고 오시라고. 잔소리 같나요? 잔소리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런 위치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각이 없다는 건 공인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거예요. 공인이 공인으로서의 자각이 없으면 존중받지 못해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은 내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내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같이 가면 돼요. 아, 물론 제가 화낸다고 표현을 했죠. 왜 감정이입을 하세요? 아니, 왜? 아니, 왜 감정이입을 하셔요? 아니, 왜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셔요?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이게 바로 공인의 입장이에요. 공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볼 때든 보지 않을 때든 자신이 의무적으로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면 그건 의무인 거예요. 공인으로서 존중받는 건 의무예요. 존중받는 건 권리가 아니라 존중받는 건 의무예요. 제가 지금 공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녀에게 부모님은 존중받는 게 의무예요. 의무.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공인에게는 후배나 제자들이 될 것이고 부모님에겐 자녀가 될 텐데요. 특히 부모님들은 이 의무를 잘 지키셔야 돼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그럼 자녀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져요. 왜냐하면 자신의 뿌리가 썩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근본에 대한 부정은 엄청나게 자존감을 낮게 만듭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사회생활하고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도 근본적으로 약점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썩었다는.
그래서 뿌리는 튼튼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책임감 있는 존재들은, 누군가에게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은 공인이에요, 전부. 안타깝지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건 홀몸일 때, 처녀일 때, 총각일 때, 그때는 아직 아이잖아요. 그때는 마음대로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성인끼리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그런 입장이 되는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존중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막 강박적으로 막 존중받지 못해가지고 안 달라고 막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위의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로서. 우리가 이거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어른 못 돼요. 이거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이로 지내야 돼요. 민증 반납하셔요.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청년들 왔을 때. 민증은 어른이 됐다는 증거입니까? 술집 들어가도 되는 허가서? 허가서입니까? 그러니까 술집 들어가도 되는 허가서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책임지기 싫으면 어른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해도요. 그 기준에, 그 시선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리고 나를 가꿀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은 방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향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향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노신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안 했다면, 질문만 하고 공인이니까, 스승이니까 당연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발전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자기를 발전시킬 수 없어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자주 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이시는 분만 읽으세요. 유치원에서 학부모 교육을 하던 중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자인가요? 엄마인가요? 남자인가요? 아빠인가요? 그분들은 여자와 엄마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아빠의 차이 역시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이 질문 한 번에 되새겨지는 자신의 양심. 이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기쁘게 여기셔야 합니다.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추락하는 도덕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짐승이라는 증거니까요. 반대로 여전히 불편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향상의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상의 가능성을 좀 그대로 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저 질문을 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대구에 불교 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개겠죠.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인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학부모 교육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저는 사실은 유치원 학부모 교육은 처음 가는 거라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가가지고 봤더니 다 제 또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보니까 다 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물어봤어요. 몇 살이냐고. 대부분 저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저보다 한두 살 많거나. 그래서
제가 나이 공개하고 우리 같은 또래니까 편하게 얘기해보자고 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왔었던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주제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그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처녀입니까? 아니면 엄마입니까? 당신은 총각입니까? 아니면 아빠입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엄마들은 대부분 처녀 아니고 엄마인데 아빠들은 자기가 자신 있게 대답도 잘 못하고 그리고 옆에서 아니라고 자꾸 옆에서 자꾸 아니라고 아빠 아니고 총각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엄마이고 아빠이고 그 책임감이 있는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건 자녀가 있으니까 그 차이는 분명하게 알더라고요. 약간 철없는 아빠들도 차이가 뭔지는 분명하게 알더라고요. 총각은 알 수 없는 차이거든요, 이건. 처녀는 알 수 없는 차이예요. 아이를 낳아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낳아봤는데? 조금은 다르지만 누군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정말로 큰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왜 예전에 그런 표현 하죠? 아이 하나 키우려면 골수 뽑아서 키워야 된다. 그렇든가요? 아니든가요? 더 뽑죠. 에... 더 뽑아야 돼. 골수밖에 안 돼. 아,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네, 골수 야무르게 뽑아야 돼. 그런데 누군가의 스승이 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 하나 사람 만들려면요. 처음 올 때 대부분 사람 안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하나 세계관을 올바로 만들어주고 행동을 교정해주고 가치관을 올바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교육을 하려면 사실은 아이 키우는 것만큼 골수를 뽑아줘야 돼요. 제가 골수 뽑아서 가리킨 애들이 저 일산에 있는 그 청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산에서 이사 가는 그날 제가 다짐을 했어요. 스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 다시는 얘네처럼 안 가리킨다 이거죠. 얘네처럼 가르치진 않겠다. 그 한 명한테 골수 뽑아줄 힘이면 100명 가르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책임감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나를 바라볼 때 개인으로서 바라보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관계의 명칭으로 바라보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혼자 휴가 받아가지고요. 자유를 즐기기 위해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은 개인으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로 살아야 돼요? 거기 갔을 때는 개인으로 좀 놀면 돼요. 그런데 계속 그러고 싶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싶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신의 포지션이 바뀌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머니 만났는데 어머니인 척하고 딸 만났는데 딸인 척하고 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인 척하고 후배 앞에서 아버지인 척하고 되게 싫어합니다. 친구 앞에서 어른인 척하고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관계 깨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는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조금 자신에게 불편함을 견디는
책임감을 안겨줄 필요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9세기 조선의 천재 시인 조수삼이 쓴 시입니다. 새로 지은 몇 곡조를 연습하던 중에 창문 열다 제자 만나 신기에 탐복하였네. 물고기 나오고 학도 내려앉는 곡조를 이제 전수하니 내게 바라기는 후회를 쏴 죽인 일이 다시 없을지어다. 무슨 내용일까요? 왜냐면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엔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묘사한 거냐면요. 조선 중기 때 벼슬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벼슬을 했대요. 근데 그 벼슬은 안 하고 이 사람 뭐 하는 걸 자꾸 좋아하는 거냐면 퉁소 연주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퉁소의 명인으로 불리던 김성기에 대한 일합니다. 그런데 퉁소 명인인데 맨날 일은 안 하고 퉁소만 퉁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검은고 소리를 딱 들었는데 왕색이라고 하는 명인의 검은고 소리를 딱 들었는데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퉁소 던져버리고 왕색이 쫓아다니면서 검은고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왕색이가 받아주긴 받아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천재라. 왜 천재냐면 한 번 들으면 스승이 연주한 거 한 번 들으면 다음날 그대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험을 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곡 가지고도 실험을 해보고 안 되니까 자기가 작곡해서도 실험해보고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한 번만 들으면 영락없이 똑같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천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김성기가 항상 이제 같은 집에서 모시고 공부를 하니까 스승이 작곡하고 연주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귀를 대고 몰래 듣고 있는 거예요. 몰래 예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다음 날 나올 곡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듣고 연주하면 대단한 거죠. 천재는 천재인데 그냥 천재가 아니라 굉장히 노력하는 예의 있는 천재죠. 그런데 그날도 스승이 이거 연주할 수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곡을 딱 작곡을 해가지고 검은고를 퉁퉁 튕기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삐그덕삐그덕 하더니 열려버리고 김성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듣고 있다가 몰래 듣고 있다가 걸린 거죠. 그래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스승 입장에서 이 제자의 태도가 마음에 드나요? 안 드나요? 마음에 드나요? 안 들어요? 왜요? 자, 이쯤에서 한번 심리 테스트 해보죠. 제자에게 뭐라고 말할 건지. 제자에게 뭐라고 말할 건지. 자, 그러고 있는 제자를 칭찬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훔쳐들었다고 혼내실 건가요? 칭찬한다고요? 아까 마음에 안 드신다면서요? 마음에 안 드는데 칭찬을 해준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냥 하는 스승 거를 들은 거 자체가 네. 약간의 이제 스승 입장에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자기 걸 쫓아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곡이나 이런 거는 창작곡이잖아요. 사실은 네. 왕세기가 이미 질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천재성을. 그 천재성을 지금 제자를 질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어렵게 만들었는데 한 번만 들으면 다 영어주를 하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칭찬하실 거예요? 비난하실 거예요? 이거에 따라 공인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랑 똑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입장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그 제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한 태도겠죠. 왕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냐면 혼냈대요. 왜 훔쳐듣냐고. 다음 날부터는 앞에 와서 들어라. 앞에 와서 들어라.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일화라고 여겨서 조수삼 씨가 저렇게 시를 지은 거랍니다. 새로 지은 몇 곡줄을 연습하던 중에 창문 열다 제자 만난 신기에 탐복하였네. 여기까지가 그 일화예요. 그리고 그 뛰어남을 표현을 할 때 검은고를 연주를 하면 물고기가 뛰어나오고 학이 내려앉았답니다. 그런 곡조를 이제 전수하니 내게 바라기는 어떻게 하기를 바란 거냐면 후예라고 하는 이 예라고 하는 스승이 고전에 있대요. 근데 활쏘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자에게 모든 걸 전수했는데 이 제자가 다 배우고 나서 자기보다 제일 잘 쏘는 사람은 한 명 남았죠. 그래서 쏴서 죽였대요, 원래. 그런 일은 다시 없을지어다. 이렇게 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키워놓으면 배신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안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지니고 자기가 개인이 아니라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공인이라면 그러면 배신할지 말지는 아이의 일이고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안 키울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책임감에 맞게 책임감에 걸맞게 그 사람을 키워내고 도와주는 일은 어른이 반드시 피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다 배워가지고 화살을 쏴서 자기를 쏘면 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죠. 잘 배웠다는 거니까. 예. 그 인품 자기가 못 알아봤으면 자기 잘못이죠. 어떻게 할 거예요? 줘야지. 가지라고. 그러니까 아들, 딸들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처가 크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배신을 당하거나 기대가 꺾이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따라와 주거나 아니면 나를 상대가 존중해 주지 않거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의욕이 꺾여요. 안 하고 싶어요. 다시는 안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마음이 소극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그건 무슨 사관학교라 그래?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 중에 하던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불굴의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 된 거 아니듯이 나이 많다고 청춘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청춘 또래라 그래가지고 청춘인 거 아니에요. 마음이 청춘이다 이런 표현을 농담처럼 하는데 그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청춘이라고 하는 건 역동성이에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겠고 하고 싶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일 벌리고 싶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중간의 노력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그런 상태라면 이미 노인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재가불자들은 돈 버는 일에 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돈 버는 일에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출가자는 돈 버는데 욕심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머리 길러야 돼요. 출가자가 돈 버는데 열정이 있으면. 출가자는 수행하는 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건 부처님 같은 근기나 하는 거지. 그건 여러 보살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큰 스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수행의 열정은 죽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마음에 열정을 품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그 원동력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거예요. 불자들이라면 그 나침판을 꼭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중에서도 공통의 나침판이 있어야겠죠? 네. 자바안경의 구절을 제가 읽을게요. 땅보다 무거운 것이 무엇이며 하늘보다 높은 것은 무엇인가? 바람보다 빠른 것은 무엇이고 온 세상의 풀보다 많은 것은 무엇인가? 계율의 덕은 땅보다 무겁고 교만한 마음은 하늘보다 높다. 과거를 기억함은 바람보다 빠르고 떠오르는 잡념은 풀보다 많다. 우리가 묵직한 소의 걸음으로 호랑이의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땅보다 무거운 계율의 덕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율, 이것이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양심입니다. 불자 맞춤 양심. 크리스찬 맞춤 양심은 10계명. 불자 맞춤 양심은 5개. 5개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좀 길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인으로서의 위의를 만들고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좀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기브앤테이크가 뭐겠어요?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존중은 못 해줘도 욕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욕 먹으면 싫잖아요. 배신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쌍방과실인 거 아시죠? 항상 쌍방과실인 거. 네. 만약에 후배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를 배신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존중받을 수 있게 행동했는가? 불자들에게는 공통의 나침반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향상의 길로 이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읽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하면 만끽하라. 양심의 떨림을. 개체가 나를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 꼭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술 먹으러 가니? 지혜로운 선택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